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제가 선별적으로 문제를 풀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좀 풀어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보자. 어디로 갈까?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 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자, 1번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자, 임대하고 받은 월세예요. 자, 임대잖아요. 그죠?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세예요. 그죠? 무조건 면세에 해당됩니다. 자, 2번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이에요. 자, 분양은 우리 공급했다는 겁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사이즈가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래요. 자, 언제나 토지에 대해서 공급은 면세에 해당되는데, 자, 우리 건물분 있죠? 자, 건물분은 우리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의사의 보건의료용역 면세겠죠. 자, 토지를 판매하고 자, 판매가 공급했다는 거죠. 토지의 공급은 언제나 면세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비슷한 문제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몇 번인가? 자,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제야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다. 그죠? 자, 면세 포기 대상은 첫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제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요, 우리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치세법에서 이행해야 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죠? 하지만 면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 협력 의무만 있다. 그죠? 자, 3번 토지의 매매나 임대는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다. 그죠? 토지의 매매는 언제나 매매가 이거는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토지의 공급은 언제나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토지의 임대는 작물 생산에 이용하지 않는 임대 또는 공익 목적으로 어떤 그 지역권을 대여하면서 하는 그거 외에는 모두 가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틀렸어요. 요 부분. 토지 임대는 가세와 면세가 섞여 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제하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영세율과 면세편 마치고 이제 우리 가세표준과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세표준 우리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가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가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일반적인 가세표준은 자, 가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액에 대해서 가세를 하게 되면 종가세라고 부르고, 수량에 대해서 가세를 하게 되면 종량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에서 말하는 가세표준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가세표준은요, 우리 회계상 매출액과 거의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여기에 가세표준은 우리 매출액과 관련된 공급가액도 있겠지만, 우리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공급가액도 있겠다, 그죠?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이런 것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세표준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10%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하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를 한 다음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원칙은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세표준을 하잖아요. 대원칙이 시가입니다. 시가 아셨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가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금존으로 받게 되면 시가만큼 금존으로 받겠죠. 그래서 그 대가를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금전 외로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거예요. 받은 것의 시가가 아니에요. 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가세표준은요. 자, 가세표준은 일단은 기본 원칙이 시가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중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에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다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우선 가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업회계에서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순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매출액 우리 한입액 매출 한의를 가세 표준에다가 가세 표준 계산을 할 때 넣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매출 에론이나 한입에 매출 한입 포함되어 있다면 제거를 시켜주고 가세 표준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훼손이나 멸실된 제하의 가액은 우리가 완전히 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억을 할게요.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입니다. 만약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라면 가세 표준에 넣어야 되지만 관련이 되지 않다면 가세 표준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4번, 5번은요. 자, 우리가 어떤 용기나 또는 포장과 관련된 어떤 그 장치들이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일단은 제하를 공급을 할 때 자, 포장을 하고 용기에 담아서 포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공급하는 자가 다시 그 용기와 그리고 포장과 관련된 그 설치 장비를 다시 반환을 해 준다면 그와 관련된 대금, 비용, 보증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가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보증금들은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6번.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조금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자, 봉사료만 좀 기억을 합니다. 자, 봉사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7번.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요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 지급. 그러니까 우리 외상 매출금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거래처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려주면 자, 연체이자 성격으로 10만 원을 더 주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가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번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체이자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계 시간에 재무회계 시간에 현재 가치를 하게 되면 우리 할인 차금이 발생하죠. 그런 현할차를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잖아요. 자,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이자 수익일지라도 사실
그 이자 상당액까지 하게 되면 명목 금액을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상당액도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명목 금액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연체이자는 명목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 금액하고 일치가 될 거고요. 이 연체이자는 세금 계산서 금액하고 무관하게 받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자, 물건 가격이 더 얹어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도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에 통상 포함해서 우리가 그 발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성격은 가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이러한 금액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가세 표준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송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그 대송금하고 관련된 외상 매출 채권이 기록된 그 가세 표준을 빼면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대송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고 대손세액 공제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세 표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판매 장려금입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면, 자, 우리가 어떤 위수탁자 관계에서, 자, 우리는 수탁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잘 팔아줘서 고맙다 해서 그 계약 관계를 조금 넘어가지고, 자, 우리가 자, 판매를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 정책을 좀 필 때도 있겠다. 그죠? 자, 그때 나가는 판매 장려금인데, 이 판매 장려금과 관련된 가세 표준에서 이렇게 판매 장려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일단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은 건들지 말고, 이거는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자, 소득세법상 경비로 넣어야 되는 성격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판매 장려금하고 관련된 우리 가세 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을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냥 소득세법으로 넘어가서 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판매 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업상 증여가 돼 버립니다. 아셨죠? 사업상 증여가 되어 가지고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자보증금. 우리가 건설계약을 하다 보면, 자, 분양금액에다가 그 분양금액 안에 우리 나중에 그 2년 후에 어떤 그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우리 공사를 이행해 줘야 되는 거 있는데, 자, 그때 하자보증금은 나중에 어차피 하자보수 공사를 할 때 나갈 돈이니까 가세 표준에서 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됩니다. 일단 가세 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하자 공사가 시작될 때, 자, 그때 어떤 그 하자 공사를 하면서 매입한 뭐 원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도 매입세액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쪽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받고 경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세 표준에서 상계하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았죠?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셨죠? 잘 외워줘야 됩니다. 자, 거래 형태별로 우리 가세 표준을 잡아보면, 자, 여기서도 여기에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그냥 총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이런 그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가세 표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래는 가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외상 판매다, 그죠? 자, 외상 판매는 자, 인도 한나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총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맞았죠? 자, 그래서 이 그 인도하면서 받은 그 대가의 총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이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가의 각 부분을 가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날은 인도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하기 때문에, 자, 인도한 날에 우리가 외상이니까 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자, 그렇지만 돈이 들어온 거랑 상관없이 인도했으면 이날을 기준으로 가세 표준을 산정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기 때문에, 자, 인도할 때가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그때의 각 대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 판매는 가세 기간이 하나의 가세 기간으로 확정이 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 가세 기간에 가세 표준이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급 시기와 가세 표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 가지고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외국환으로 뭐 달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경우에 가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한가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공급 시기에 환율을 곱한 것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외화를 수령해서 한가를 했다고 하면 그 한가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공급 시기에 환율로 곱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아셨죠?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그죠?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서 한가 있다면 그 한가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환율을 곱한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강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시오. 자, 4월 1일 미국 기업인 애플사에 제품 10,000달러네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달러를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다. 자, 1번이네요. 자, 지금 1번은 수출 계약만 한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입니다. 상태가요. 그 상태에서 우리 1,000달러를 보통 예금으로 수취했네요. 자, 이거 한가 된 상태다. 그죠? 보통 예금으로 1,000달러가 들어왔으니까요. 한가 했으니까 보통 예금 들어왔겠죠.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이때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만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분계는 차변에 보통 예금을 증가시켜 주고요. 대변에는 자, 우리가 계약금 상태니까 손수금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계약금이니까 손수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가세표준 어떻게 잡았습니까? 계약금조로 받으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한가 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그 한가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2번 4월 30일 날에 자, 제품 선적을 완료했네요. 자, 선적을 완료했으니까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네요. 이 공급 시기가 4월 30일이래요. 그럼 4월 30일 환율이 중요하다. 그죠? 자, 선적일 기준 환율이 1,300원이니까 요 환율을 사용해야 되고, 수출 신고 기준일 기준 환율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문제가 자, 4월 1일 손수금을 원화로 한가한 경우와 한가하지 않은 경우, 손수금을 문제가 뭐였지? 손수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취를 하고, 이런 말이군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외화 보통 예금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외화 보통 예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손수금을 원화로 한가한 경우와 한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손수금 우리 기업회계 기준상 잡은 손수금이 해당한다. 그죠? 손수금. 그리고 나서 우리 한가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우리가 한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한 기준 환율로 잡은 금액 있죠? 이 손수금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가를 했다. 그렇다면 손수금을
120만원 빼주고 4월 30일 날에 자 선적을 하고 15일이 받기로 했으니까 자 외상 매출금이 등장해야 되겠다.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9,000달러에 대해서 선적일의 기준이율 2,300원을 곱해주고 나면 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요 금액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한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받고 한가를 했으면 기업 회계상 손수금으로 잡았던 이 금액이 120만원이 그대로 가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 이 외상 매출금은 9,000달러의 공급 시기, 그러니까 선적일의 기준 환율인 1,300원을 곱하게 되면 1,170원인데 원래 원칙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제품 매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한가를 하지 않았다. 한가를 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 매출은요, 한가를 안 했으니까 모두 다 공급 시기의 환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러, 여기서 이 1,300만원은 10,000달러 곱하기 공급 시기의 환율을 곱해주게 되면 제품 매출, 그러니까 가세 표준이 됩니다. 그죠? 자, 손수금은 기업회계 기준상 인식을 했기 때문에 손수금을 제거를 해주고, 자, 외상 매출금은 9,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해주게 되면 1,17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세 표준은 1,300만원, 1,300만원 가세 표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10만원이 부족하면 외화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외환 차익이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하면 이 손수금의 환율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요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가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가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부가지세를 가세하기 전에는 우리 관세부터 우리가 가세를 해야 되죠. 자, 이 관세의 가세 가격에다가 관세에다가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뭐 부가적인 세금들을 모두 합쳐서 가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상 가게 되면 조금 특이한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하고 그리고 그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 가서 느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관세를 매기기 위한 어떤 그 가세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현금 흐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하지만 어떤 정산 자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 맞추는 데서는 어렵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수입세금 계산서가 발생한다면 조금 주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튼 제야 수입에 대한 가세표준은 아래 산식을 다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교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